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요. 지난주, 2주 전에 한번 찍고 지금 지난주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집에 방학하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 같은 게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 또 왔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사람도 이제 휴가 기간이라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일단 찍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좀 밖에 다녀야 되니까 그 시간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해서 없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다니면서 물가를 체험해 보니까 일단 너무 비싸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네, 뭐 저 댓글 보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채널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방구석에서 찍는 유튜버다 보니까 전문 지식 특별히 없어요. 그냥 뭐 똑같이 밴쿠버 살면서 저 썰이 살고 있는데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 제가 보고 뭐 듣는 것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얘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 개인적인 얘기, 뭐 비전문적인 얘기, 방구부 사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시간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제가 얼마 전에 시애틀 여행 갔다 왔어요. 이제 정말 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일단 US 달러가 너무 비싸서 어디 가서 뭘 그냥 정말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서 또 맥도날드 저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여행을 자동차로, 여기 2시간밖에 안 걸리는 데인데 갔는데, 또 맥도날드 먹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식당에 가서 뭐만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캐네디언 달러로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US 달러로 뭐 많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관광지다 보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정말 너무 비싸다. 이제 모든 게 너무 비싸다라고 느꼈는데, 거기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건 벌써 2주 전에 나온 기사네요. 사실 요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시기를 놓쳐서 못 하다가 이제 거기 물가에 관련돼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꺼내는 얘기예요. 자, 서리 랭리의 스카이트레인이, 이게 원래 2001년이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50%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6 빌리언 달러. 제가 6 빌리언 달러 감이 안 와 찾아보니까 이게 6조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4조였어요. 예산이 4조여서 이게, 근데 이게 계산이 된 게 벌써 4년, 5년 전이잖아요. 그때 트루도 총리 와가지고 확실히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돈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했는데, 그게 벌써 3년이, 4년이, 5년이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만 벌써 비용이 50%나 증가를 해서 이제 4조에서 6조로 증가를 했고, 공사 기간도 1년이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2029년. 원래는 2028년도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2029년도에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게, 그 주택부 장관이죠. 주택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이니까. 하여간 그 사람 나와가지고 매번 어디 짓겠다, 뭐 짓겠다, 이 뒤에 또 다루긴 할 텐데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비용이 증가했지만 차라리 여기에 돈을 쏟아부어서 저런 스카이트레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게 서리 랭리선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개발에서 조금 더 덜 된 지역이잖아요. 다른 밴쿠버나 버나비나 뭐 코키탄 이런 데 비하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돈을 쏟아부어서 이걸 빨리 완성시켜 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택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로 연결되는, 그때도 이제 고속버스들도 연결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UBC 가는 선, 그 선은 워낙 부자라서 크게 연결이 크게 관련 없는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외곽에 연결되는 선들, 그리고 또 어디죠? 그 밴쿠버에서 포코 지나가가지고 메플리츠로 연결되는 그 기차 라인 있잖아요. 라인 이름 까먹었는데 갑자기. 그 라인들을 뭐 물론 손해 본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역 주변에 하이라이즈로 개발을 시켜서, 그러니까 통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그 여객 편수를, 지금 그게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인가요? 옛날에 뭐 4번인가 그랬다는, 그걸 또 줄였다고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편도를 늘려서 그 사람들이 외곽에 살아도 그런 기차나 이런 스카이트레인 이용해서 도심지로 빨리빨리 이동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주택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구나. 이게 정부의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페트롤 브릿지도 지금 연기됐고 그 브로드웨이 선도 연장선도 연기가 됐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금 모든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는 지금 다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쉽지 않다.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이게 분명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요 뉴스는 지금 며칠 전에 나왔고 한국에서도 많이 뭐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의 저임금 외노자 유입을 막는다. 뭐 저임금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게 최저임금을 받는 것 같긴 한데 현대판 노예다라고 막 비판을 막 하니 해외에서도 비판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해외 비판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외노자 유입을 막는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뭐 해외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 안 하면서 뭐 부려먹는다. 그럼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저런 외노자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뭐 현지인한테 물어본 거니까 뭐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인도 사람들 농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우스 서리 쪽에 저녁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 5시에서 6시 사이 그때가 이제 끝나고 퇴근 시간인 것 같은데 뭐 농장에서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걸어서 퇴근을 해요. 그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똑바로 월급을 주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좀 돈을 절 받으면 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택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 또 이제 아는 뭐 소위 말하는 엉클들 아저씨 아줌마들 친척들의 집에서 이제 같이 기거하면서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 빗장을 걸고 실제로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죠.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비싸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 뭐 저임금들 또 막고 이제 당연히 제대로 돈을 안 주면 막긴 막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 물가에 또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한편으로는 20대 30대가 고용 한파의 빚더미.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이민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뭐 20대 30대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도 있겠지만 전문직들 아닌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아닌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잡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입장벽이 낮은 잡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잡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잠식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아무래도 근데 저도 이제 이민자 출신이고 식당에서 접시 닦기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 뭐 이민을 하려고 맘먹고 온 사람들하고 여기서 자란 20대 30대들의 이제 그런 일하는 그 마인드는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나는 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집 접시 닦기든 청소든 화장실 청소든 좀 어려운 일이든 간에 그냥 난 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가족도 같이 이민을 와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정신으로 막 뛰어드는데 현지에서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아들들 봐도 일단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런 데서 20대 30대가 고용 한파 이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꼰대 마인드로 생각해 볼 때 정신력이 부족하다. 노력을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얘네 세대는 여기서 배우고 자라고 여기서 대학교를 갔는데 또 이런데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외국인 외노자들이 소위 말하는 외노자들 이 메꿔준 부분이 있어요. 또 캐나다는 또 그냥 이민 받습니다. 그러면 막 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축복받은 나라 혜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 뭐 비용 한파에서 지금 빚이 많이 지고 있고 경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나쁘다고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자, gig worker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배달부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gig worker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뭐 우버 이츠나 우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시급을 PC 정부에서는 20.88달러로 이제 확정을 진 것 같아요. 팁도 100% 보장받고. 근데 시급보다 높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갖고 나왔고 뭐 예를 들어 자기 오토바이나 이런 갖고 나왔는데 그 콜이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콜이 매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뭐 소위 말해 자기
어떤 장비들을 갖고 와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여부도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시급이 17.40달러인데 이거보다 더 20%나 높게, 그리고 20.88이었죠. 20.88달러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이걸 도입했을 때 우버 같은 데서도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도 딜리버리 해봤었거든요. 3년 정도. 그러니까 콜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피자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우버 이런 데를 안 했고 그 개인 피자집에 소속을 해가지고 두 군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 소속을 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인도 영화를 늘 봤어요. 그 인도 영화를 한 1000편 본 것 같아요. 공부도 하면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럼 이제 콜이 오면 이제 하나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콜이 이제 두세 개가 오면 두세 개를 갖고 출발하고, 그리고 또 다음 드라이버가 왔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달지가 굉장히 멀다, 두 개 받았는데 그럼 그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조율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번 일하는 게 아니죠. 바쁘지 않을 때는 한 시간에 이제 한 건 나갈 때도 있고 바쁠 때는 한 시간에 두 건. 근데 가까운 데다 그럼 세 번으로 나갈 수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기 차를 쓰다 보니까 돈을 버는데 또 자기 차를 정비 기간이 또 단축이 되잖아요. 매달 딜리버리 하니까 그 정비하면서 돈이 또 나가고 뭐 가스비도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남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일리지를 줘서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 포함돼서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버나 이런 뭐 도울대시나요? 거기서도 얘기한 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은 고용할 수가 없고 당연히 최저시급을 줘야 되니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으면 딜리버리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비용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고용을 아마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당연한 생각이란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부당한 대우면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또 저렇게 정부를 추진을 했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자산의 시장에도 단기간 영향을 줄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법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주택 시장을 지금은 좀 안정화됐잖아요. 지금 매물은 굉장히 늘어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절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사지 못하고 있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 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도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매물 내놓는 거 보면 높은 가격에 막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 금리는 높으니까 앞으로 금리도 떨어지면 어포더빌리티가 높아지면 좀 더 좋은 조건 집 살 수 있어라는 그것과 니네가 좋은 여건의 집을 살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확실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긴 듭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니까 계속 주택 정책을 내놓는데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서 56개의 공공 부지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56개를 한꺼번에 나오면 좋을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면요. 처음으로 공개된 5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 4개가 캘거리, 에드먼튼, 토론토, 오타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는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56개가 네이션 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각 대상으로 지적된 데가 보면은 군사기지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막 다운타운에 막 그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막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군사기지는 기본적으로 시 외곽에 좀 떨어지고 교통 안 좋은 데 있잖아요. 왜냐면 군대는 교통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 개발이 돼서 좀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데는 매각 대상으로 지정할까 정부도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캐나다 우편 서비스 부지. 이럴 때도 막 좋은 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연방정부 사무실은 좋은 데 있긴 있던데. 그죠? 어쨌든 근데 이게 이런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개 주 28개 자치단체 있는데 처음 공개된 5개 중에는 밴쿠버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에 보수당에서는 이런 거를 보고, 야, 2015년에 자유당이 이미 공약 내건 거랑 똑같다.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트루도 총리가 된 지가 9년이 됐나 봐요.
굉장히 장수 총리였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뭐 트루드 총리가 뭐 잘했든 못했든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근데 저도 이민 생활을 꽤 되다 보니까 트루드 총리 처음 됐을 때 막 젊은 총리 잘생긴 총리 했다가 막 했는데 자유당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결국은 이 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년 동안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그 좀 저렴한 주택이라도 많이 공급을 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 특히 보좌관들은 뭐 소위 말해 인류 대학교를 나와서 똑똑한 사람 많이 할 텐데 뭐 그리고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 출신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슈가 될 때 움직이고 왜냐 이슈가 되지 않을 때 움직여봤자 사람들 몰라주니까 그게 곧 자기를 지지해주는 표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이런 주택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주택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짧게는 뭐 2년, 3년 뒤에, 5년, 6년 뒤에, 10년 뒤에는 주택 문제로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서야 외노자들 좀 줄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지금 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최저 임금도 올라갔고 그 주택 공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더 할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와닿는 것도 없고 특별히 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이 와중에 캐나다 뭐 소매 판매는 부진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눈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더 금리 인하가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선 비즈가 보니까 그 매클럼 총재랑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딴 건 아니고요. 딴 건 안 보고 캐나다 기준금리가 미국 안 떨어뜨리는데 이미 2번이나 떨어뜨렸고 앞으로도 떨어뜨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얘기를 하는 게 캐나다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제목을 재밌게 뽑아서 봤는데 캐나다가 지금 미국하고는 이제 다른 방향의 경제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보다 조금 더 경제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부동산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연방 총재가 분명 부동산만 보면서 정책을 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 전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만큼 캐나다 경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좀 둔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뭐 저도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 그 자영업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식당에 가면 일단 너무 비싸요. 저도 되게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한 데가 푸드코트에서도 비싼 거 말고 싼 메뉴. 살도 쪄서 나이 먹어 살도 찌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살 쪄서 조금 먹고 하는 게 또 몸에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냥 개인적인 상황상 많이 좀 돈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못 찾겠는데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나 금융 안정보다 이제 중요한 건 물가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많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가 잡기 위해서도 물가는 좀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 둔화를 뭐 또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경기가 떨어지면 금리 떨어지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는데 경기 자체가 망가지면 집 가격도 망가지겠죠. 근데 이제 얼마큼 될 거냐 여기서 소위 말해서 연착륙이 되면서 완만하게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집 가격도 근데 집 가격도 여기 보시면 참 놀라운 게 0.2%에서 1년 4개월 만에 5%로 그러니까 금리를 20% 올린 거, 약간 20배로 올린 거예요. 20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배 올려봤자 2.5%인데 그거를 1년 4개월 만에 20배를 금리를 20배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집값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집값에 대한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됐다. 그리고 밴쿠버, 토론토 정말 어떻게 보면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전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멈칫멈칫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렌트가 워낙 많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을 갖지 않고 렌트만 내면 자산을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기 너무 힘든 거, 세이빙할 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는 대로 일단 뭐 그렇다 이상한 집 사면 안 되고 괜찮 그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겠죠. 거기서 집을 사서 뭐 좀 자산으로 인플레이션 방어하면서 거기서 돈을 모으고 최대한 좀 더 좋은 급지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게 뭐 한국이나 뭐 캐나다나 다 똑같은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 가지 제 생각들 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참 주택 가격, 주택 정책은 진짜 쉽지 않구나. 부동산도 참 쉽지 않구나. 우리 서민들의 삶이 밴쿠버에서 참 어렵다. 점점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좀 더 제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하고요. 어쨌든 오늘 날씨가 좋은데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